지난주 이제 중국, 경제. 일본, 우리나라 경제까지 이렇게 좀 흐름을 봤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어떻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플라자 합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는 이제 부동산 붕괴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IMF까지도 했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여기는 원달러인데 여기 IMF 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일본은 플라자 합의 때 내려가는 거를 보셨죠. 그래서 환율을 말씀드렸죠. 환율에 따라 어떻게 수출 수입이 되는가. 그래서 플라자 합의 전에는 일본이 260엔 1달러당 260원이 했다가 이제 그 120엔까지 내려갑니다. 엔화가 내려간다고 하는 거는 달러의 가치는 내려가고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제학 용어로 절상, 평가 절상이라고 합니다. 절상이 되게 되면 수출할 때는 굉장히 유리해요. 달러를 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유리한데 대신 이제 수입 물가는 비싸지죠. 그래서 그때 수출 주도형으로 하는 일본에게는 이제 타격이 있었고, 독일이나 일본이 여기는 타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은 잠깐만요. 우리 식구들입니다. 우리 앉아. 자, 우리 식구들. 이쪽. 잘 다녀오셨어요. 어디 앉았어? 옆으로 보니까 영화배우처럼 액션 영화배우처럼 하고 있어요. 네, 내 옆에 식탁에서 지금 액션 영화배우처럼 하고 이리 와. 이런 사람 좋아. 네, 이리 와. 옆으로 앉고 양보한 건데. 여기 의자 여기 있는 의자. 다시 해야 돼. 다시 처음. 지난 시간에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의 큰 흐름이 플라자 합의라는 거였습니다. 1985년도에 일어난 거. 그래서 자꾸 미국이 자꾸 적자가 나고 독일이나 일본이 자꾸 흑자가 나니까 미국이 이제 소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독일이나 일본이. 미국이 소비를 해줘야지 독일이나 일본이 수출하는데 소비를 해주면 미국 경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자꾸 적자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독일이랑 일본에게 니네 화폐를 좀 가치를 올려라. 이걸 절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출할 때는 굉장히 불리해져요. 비싼 가격에 수출하니까. 그 옆에 있는 한국은 오히려 일본이 비싼 가격으로 수출하니까 한국은 유리하게 되겠죠.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도 거의 수출 품목이 비슷해요. 한국, 일본, 중국이. 이 세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제품들,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세 나라가 다 만들어 수출하는 겁니다. 유럽은 수출품들이 거의 없죠. 유럽은 그냥 관광으로 먹고 하는 나라고 굉장히 많이 가보셨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영국도 지금 굶는 애들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유로존이나 파운드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에 석유가 안 났으면 지금 영국은 벌써 끝났죠. 한번 IMF를 경험했죠. 영국은 80년대 초반에 경험했는데 그거를 누가 도와줬다고 그랬죠? 영국에다가 지난 시간에 일본이 도와줬습니다. 일본이. 그만큼 일본은 세계 거의 챔피언 자리에 있던 나라였는데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때 그렇게 된 이후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요. 즉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수입 물가는 오히려 싸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입할 때는 좋은데 수출할 때는 불리해져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일본은 불리해졌고 대신 수입 물가가 그때는 환율이 조금 안정돼 있어가지고 수입 물가가 조금 비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큰 인플레이션을 겪진 않았거든요. 근데 경기가 좀 낮아지니까 그때 일본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합니다. 금리를 낮추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낮추죠.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돈이 시중으로 유통이 되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어떻게 하죠? 금리를 올리죠. 올리면 은행으로 돈이 가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덜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아지죠. 그거라고 정부에서는 뭐를 하냐면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공공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좀 푸는 거죠. 공공사업을 통해서. 근데 일본이 지금 재정 적자가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정부 부채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금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세가 어떤 세죠? 네, 관세 그것도 있지만 법인세라고 들어요. 기업에서 받는 법인세. 법인세. 우리가 개인이 내는 세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법인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 법인세를 많이 거두려면은 기업이 잘 돼야 되겠죠. 근데 기업이 잘 안 되잖아, 일본 기업이 계속 30년간.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가 걷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많아지죠. 노인들도 많고 연금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부가 부채를 많이 지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플라자 합의가 가장 일본의 어떤 경제사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역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고, 그때는 조금 그 엔화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수출에 좀 유리할 수 있도록. 대신 달러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나중에 그게 IMF 쪽으로 가서 그 미국과 그리고 자본가들이 그 동남아시아 그리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깔아놨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건 원달러 환율인데 이게 97년도 말에 이렇게 올라간 거 기억하시죠? 네. 이때. IMF. 예, IMF 때.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렇게 600에서 800 사이로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거의. 그래서 IMF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그때 많이 잘 팔려가지고, 그리고 컴퓨터, 개인용 PC 시대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를 많이 하다가 IMF 터진 다음에 재고가 쌓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전히 쪼그라앉게 되죠. 물론 IMF를 비롯해서 그 다국적 기업 그리고 자본가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IMF 때 200억 달러 요청, 550억 달러 확정. 지금은 한 4천억, 5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달러가. 그러니까 달러 가장 많이 내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거의 우리나라가 한 5, 6위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200억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난 겁니다. 국가에 200억 달러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일본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좀 꿔달라.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을 막고, 또 꿔달라고 해도 일본이 아마 안 꿔줬을 겁니다. 그게 통화 스와핑이라고 그러죠. 통화 스와핑. 그게 이제 지금은 잘 됐는데, 이때는 요게 없어가지고 이제 국가 부도가 났고,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할 게 또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금융위기 때입니다. 우리나라 IMF는 무슨 위기라고 하죠? 외환 위기. 외환. 그러니까 달러가 없다는 뜻이고, 달러나 유로화가 없다는 뜻이고, 요거는 2008년도에 생겨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들어보셨죠? 프라임이 있고 서브프라임은 가장 신용 등급이 낮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이제 일본의 버블 경제는 사실 비슷해요. 인간의 탐욕, 욕망, 그리고 계속 이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빚내고 빚내도 돈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 2008년도에는 외환 위기라고 안 하죠. 왜냐면 미국이니까. 미국은 금융 위기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금융 위기라고 하죠. 외환 위기가 아니라.
이런 월드컵이나 엔론 이런 거는 분식회계로 망한 회사고요. 그리고 가장 큰 규모가 리먼 브로더스라는 게 있죠. 리먼 브로더스. 이게 3위 투자은행인데 이게 망할 정도니까 이게 다 탐욕으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다 부패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해명입니까? 누군가가? 아니요. 요거는 그 우리가 쉽게 펀드 매니저라고 있죠. 예, 예, 펀드 예. 매니저. 예. 조지 소로스. 예.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금융으로는. 그 금융공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금융공학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수학자입니다. MIT 교수, 수학 교수 하다가 아, 나 돈 좀 벌어볼까 하면 채용이 되는 거예요. 한 1년에 한 2천억 줄게 연봉. 네가 한번 굴려봐. 이런 사람들은 몇백 조씩 굴리니까요. 그래서 계속 잘못된, 그러니까 대출을 하고 꿔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프라임이라는 게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꿔주는 거거든요. 깡통이죠. 예. 그래서 계속 그거를 사고 팔고 교환을 합니다. 서로에게 채권이니까. 불량 채권까지 섞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를 뭐 CDB라고 CDO 뭐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근데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사과라는 게 있는데 사과를 좋은 사과를 판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사과 그리고 조금 좋은 사과 이런 걸 막 섞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어떤 건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모르게 팔기도 하고 나중에 그게 이제 다 소비자가 배탈이 나거나 다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채권이나 금융공학 같은 것도 다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사고 팔고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우리를 볼 때는 되게 금융공학, 펀드 매니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사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부패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또 돈을 푸는 거예요. 미국은 다 돈을 찍어내고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오죠. 서프라임부터 뭐 쭉 나가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중산층까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는 귀족 중심이기 때문에 엘리트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하층 이렇게 주민들은 그냥 죽어나가게 하는 사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가 무역 수지인데 중국의 무역 수지입니다. 다 적자죠. 중국은. 일본한테도 적자, 한국은 대만한테 크게 적자죠. 어디에만 흑자입니까? 미국한테만.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하는 나라고 중국은 생산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만이 이렇게 인 거는 대만 TSMC 그 반도체가 중국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반도체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에 의존을 하지 않으면 중국은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점점 이제 격차가 벌어져요. 우리 삼성이랑 TSMC,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두 개가 이제 DRAM 반도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메모리 반도체가 있으면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근데 시스템 반도체가 전 세계 80% 정도고 메모리 반도체는 20%. 그러니까 우리나라 20%를 담당하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90%가 SK랑 삼성이 양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뉴스가 있었죠. HBM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성에서 이렇게 했는데 퇴짜 났다고 합격을 못 해가지고 HBM 반도체가 지금 가장 앞서는 데가 SK 하이닉스랑 카이스트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만드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HBM 반도체는 고주역대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이게 AI 칩 반도체랑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반도체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대만이랑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삼성이랑은. 대만 TSMC가 워낙 강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무역수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빼면 이게 거의 40%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에 따라 국제 수요에 따라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는 완전 적자죠. 반도체 빼고는. 반도체는 이렇게 적자 날 일이 없는데 반도체 외 무역 수지는 쭉쭉쭉쭉 계속 떨어지죠. 그래서 중국 무역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적자였는데 흑자였는데 2022년 후반부터는 적자를 기록해요. 최초로. 왜 적자가 났다고 기억 안 나시죠?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로 중국은 조립하는 산업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을 많이 합니다. 조립만. 근데 이제 중국도 중간재를 자기가 만들기 시작했어요. 중간 부품들을. 그리고 반도체 수요에 따라서 반도체가 이제 더 생산 안 해도 되는, 왜냐면 전기차도 많이 생산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어떤 뭐 부품들 이런 거에 반도체 수요에 따라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반도체 수요가 너무나 줄다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생겼고, 반도체 지금 사활을 달려 있죠. AI 반도체. 그래서 엔비디아 들어보셨죠? 엔비디아 주가가 막 확 올라가가지고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엔비디아 그 원래 그래픽 GPU 그래픽에 맞는 그 반도체인데 그게 AI 반도체에 지금은 맞아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회사가 각자 회사 나름대로의 AI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미국이랑 한국, 삼성이 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엔비디아의 GPU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 반도체는 뭐 수천만 원짜리 반도체도 있고 하나에. 그러니까 삼성은 D램 반도체에 막 그 몇만 원짜리 수만 개, 수십만 개를 찍어내도 이거에 10개밖에 안 돼요.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TSMC가 만드는 그리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반도체가 워낙 그 고부가가치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도체 지금 한국 622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요 용인 평택 가보시면 거기 공장 막 짓는 거 그 보이실 거예요. 이게 SRT 그 평택 지제역 그쪽 근처에 있거든요. 반도체 공장이. 근데 공장이 아직 다 짓지도 못하고 부지 선정도 아직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보상 문제가 많이 걸리고 있는 시간에 미국 같은 데는 허벌판에 막 줘도 되는데 텍사스가 막 뜨고 있잖아요. 미국에.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많이 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직 안 돼서 우리나라가 여기 그 미국보다 많이 뒤처지고 있다. 대만이 가장 앞서고 있고요. 이유는 사실 뭐 그렇게 반도체 기술이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마저 없으면 그 유럽은 망합니다 거의. 한국도 지금 망하게 생겼고 일본도 망하게 생겼고 미국만 사실 잘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만 전체적으로. 1인당 GDP인데 일본, 한국, 대만. 일본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30년 전 월급이나 지금 월급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그 기업 월급의 60%밖에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비쌌던. 그러니까 일본이 동남아보다 더 싸니까 지금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대만은 쭉 대만이 이제 1위. 한국은 쭉 이렇게 우상향 됐고. 대만도 사실 거의 망한다고 했다가 TSMC 반도체 때문에 대만이 지금 이렇게 살아난 거고요. 이제 경제는 지난 시간하고 이제 대충 다 했고 이거는 이제 왜 98 이거는 왜 했나 아시죠? 하도 많이 했으니까. 예. 8 파차이 중국말로 파차이 공시 파차이 하면은 새해 인사예요. 신년과일러 공시 파차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게 돈 많이 벌어라. 발재 재자가 재물제자입니다. 발재 그게 파차이라고 하거든요. 그 파가 빠 중국말로 빠거든요. 8888 이런 거는 고급차에 붙어 있으면 이거 번호판만 몇 억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걸 거래를 하거든요. 구는 지오가 길게 오래 돈 번다. 팔자 구자 있으면 좋아요. 육자 같은 것도 흐를 즉 순탄하게 간다. 그래서 육자, 팔자, 구자. 중국에서 가장 좀 싫어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바로 럭키 세븐. 세븐이 뭐냐면 그게 치거든요. 치, 빠, 주, 시. 근데 치는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왜 치를 싫어하냐? 중국말로 환에 다른 뜻이 셩치라는 게 있어요. 셩치라고 쓰는데 이거를 이제 생에다가 치, 이게 성치라고 그래요. 셩치. 이게 날씨할 때 기상할 때 기자 이게 간자체입니다. 셩치. 화내다는 게 셩치. 그렇기 때문에 칠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흰 봉투에다가 뭐 담아주잖아요. 흰 봉투에 담아주면 큰일 납니다. 흰 봉투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 죽는 사람한테 흰 봉투. 예. 우리나라는 축의금도 3579 이렇게 나가죠. 중국은 248, 2468로 나갑니다. 예. 흰 봉투보다 홍바오가 뭐 용돈이라고 하고 새 용돈 홍바오라고 하는데 홍바오 그 봉투라기도 하고 그 빨간 봉투에다가 주는 걸 좋아해요. 빨간 거 노란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녹색 모자 류마오즈는 이게 쓰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여자가 쓰는 건 괜찮은데 남자가 쓴다는 거는 내 부인은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녹색 모자. 그러니까 녹색 모자는 쓰는 게 아니다. 중국에서는. 예. 그리고 이런 괴종시계를 선물로 준다. 그러면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종자거든요. 송종. 송은 누구한테인지 준다는 얘기예요. 송. 네, 보내는 거. 송종. 이게 끝날 종이거든요. 송종. 이게 종이 종친다라고 하죠, 우리. 너 인생 종쳤다라는 뜻입니다. 네, 종쳤다. 시계를 주면 안 돼요. 탁상시계나 뭐 손목시계는 괜찮은데 명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주면 안 돼요. 송종이기 때문에. 이게 샨즈인데 부채. 샨이 흩어질 산. 그런 뜻에서 흩어진다. 그래서 부채도 선물을 하면 안 됩니다. 부채도. 여기 위산이라고 있죠. 위가 이제 우리나라 우인데 이게 위에 위. 시아위. 하위에 비가 내린다. 시아위. 그리고 산도 흩어질 산. 우산을 주면 안 돼요. 우산도 선물하면 안 돼요. 예. 우산이나 괴종시계 이런 거는 선물하면 안 돼요. 중국에서.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나가 죽어. 너 인생 종쳤어. 그거. 여기가 쿵워슬이라는 영화인데 이 여자가 이제 종을 들고 싸우거든요. 무술의 고수인데 왜 종을 들었겠어요? 예, 너 인생 오늘 너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 종 들고 바람을 부니까 이렇게 그 악당들이 이제 다 넘어지고 이게 종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영화 보실 때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예. 생각도 안 예. 진짜랑 하는 줄 알았지. 예. 이게 뭔 뜻이냐? 중국 사람은 알거든요. 아, 종을 가지고 왔으니까 죽었다. 그 뜻이거든요. 종자 이제 아시겠죠? 예. 그 이게 배리 그 발음도 리입니다. 리는 안 좋아해요. 왜냐면 리가 이별, 흩어진다. 이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인이랑 아니면 뭐 결혼해서 살다가 흩어지는 거를 숫자인데 손숫자 펀쇼라고 펀쇼라고도 하고 뭐 리쇼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손이 나눠진다라는 거를 뭐 중국은 흩어진다. 그러니까 이별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리별. 그러니까 배는 좋은 그 과일이 아니에요. 대신 뭐가 좋은 과일이냐? 사과. 이걸 빙고라고 빙고. 네. 우리나라는 평화라고 그러죠. 근데 중국말로는
화평이라고 그래요. 화평. 평화라고 안 하고 거꾸로 하면 됩니다. 화평. 그和平이라고和平. 근데 그 핑자가 여기 핑구어랑 똑같죠. 그래서 사과는 화평을 얘기합니다. 라고 해서 사과를 좋아하지 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잘 먹던데요? 그 사다 주니까. 한국 배니까 맛있으니까 먹죠. 외국은 배는 맛이 없잖아요. 예, 다 똘배. 다 이렇게 이상한 요런 한국 배는요 너무 비싸고 맛있죠. 유전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예, 모든 우리가 먹는 식품들은 다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에요. 우리나라 배도요? 배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콩도 그렇고 모든 식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안 그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가지고 있는 곡물 회사. 한국은 곡물 회사가 없는데 외국은 곡물 회사가 있어요. 곡물 회사 그 4개 메이저, 4개 메이저 회사가 그러니까 앞 글자가 A, B, C, D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A, B, C, D가 4개 회사 곡물 회사를 상징해요. 요 회사들은 곡물로 우리나라 뭐 반도체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그 곡물 가격을 위해서 남아도는 거를 바다에다 버리고 그래요. 아프리카 기부도 안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서양의 어떤 그거는 굉장히 악랄해요. 영국 역사 다 아시죠? 네. 영국 역사 때문에 지금 모든 다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영국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배가 요즘에 생긴 게 아니고 오래됐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우리 그런 기술이 있었나요? 그런 종이 있었는데 더 매년 개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 과일을 뭘로 평가하냐? 당도로 평가하잖아요. 네, 당도로. 그 외국은 그렇게 당도로 평가는 안 하거든요. 한국 무조건 달아야 돼. 그러니까 단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연구가 되는 거죠. 그쪽으로만.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라는 게 그렇- 예전에 그렇게 이렇게 좋은 거에다 접시킨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이 나오는 것도 유전자 변형에 속하는 건가 그죠? 거의 그렇죠. 예, 새로운 품종. 그런데 외국 예. 걸 말같이 접붙이더라고. 예. 보니까. 뭐 여러 시도를 많이 하죠. 품종이 좋은 쪽으로 하는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대부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원래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가 다. 뭐 나주배 막 이런 거. 예, 다 그렇죠, 다. 예. 근데 원래 그러면 배는 아니에요. 시카풀이라고 말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만 변형을 시키면 신조부린 거죠. 뭐. 아니 소도 우리나라에 오면 하는데 한국만 오면 뭐 제니퍼에서 뭐 미쓰리가 되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그 옥수수가 네.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네. 유전자 변형을 많이 해서 그쪽에 옥수수나 이런 거 콩이나 이런 걸 먹는 걸 조심하라고 네. 그런 소리를 네.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회사들은요 네. 매년 변형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거기 씨도 많이 팔잖아요. 네. 그 회사들이 씨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먹어요 1년을. 근데 그 먹은 씨를 가지고 심으면 안 나요. 네. 그거는 영화에서 봤어요. 네, 안 인도 나요. 영화에서. 안 납니다. 음. 그 매년 그 씨를 사오도록 하는 게 곡물 회사들의 네. 그 짓이에요. 나쁜 짓. 매년 팔아야 돼요. 매년 사도록. 네. 예, 그게 이제 걔네들은 다 이걸 프레임을 짠다고 그랬잖아요. 서양 애들은 머리는 안 좋은데 프레임을 짜요. 그 대신 머리 좋은 하청 애들을 한국, 인도 이런 애들 시키는 거예요. 중국 이런 애들 시키는 겁니다. 머리는 더 우수하죠, 한국 사람이. 근데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 당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뭐 산업으로는 굉장히 발달한 나라지만 금융, 정치 요 두 개가 굉장히 좀 후진국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좀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샤오프농이라고 말씀드렸죠. MZ세대 이게 옛날에는 그 저기 홍위병들이 지금은 그 어린 친구들 이 친구들은 딱 태어나 보니까 중국이 잘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당과 시진핑에 열광하는 이런 샤오푼홍에서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잘 살다 보니까 사람은 돈이 좀 들어오면 뭐를 찾죠? 자유와 인권을 찾게 되죠. 거기에 맞들려다 보니까는 이 시진핑이 코로나 때 다 봉쇄하고 하니까 시위를 한 거죠. 시진핑 물러나라.
근데 뭐 적으면 잡혀가니까 백지를 들고 시위를 하는 거죠. 백지. 뭐, 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감시 카메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싸오라고 그랬죠. 싸오 이샤 하면은 QR 코드 대주세요 이거거든요. 모든 금융 거래나 그리고 이것들이 현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다 하게 되고 동공, 그러니까 아파트 자기에 들어갈 때도 동공 인식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은 그만큼 그쪽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스크 다 쓰고 여기 하면은 카메라에 걸려요.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백지 시위를 한 거고요. 이게 장진호 아시죠? 우리나라 저기 저쪽 여기 그 북한에 있는 장진호 전투. 이게 그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2탄까지 나왔는데 너무 흥행을 해가지고 중국이 만든 영화는 글로벌 경쟁력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내수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장진호 전투가 항미 원조, 미국을 대항하고 조선을 도와준다. 항미 원조를 해가지고 이게 국뽕 영화로 했죠. 중국 국뽕 영화. 한번 뭐 이거 트레일러도 한번 그냥 보세요. 보시면 이게 누가 감독을 했냐면 첸 카이거가 뭘 감독했죠? 패왕별이 첸 카이거랑 장 예모가 중국 5세대 감독이라고 북경 영화 학교 출신인데 이 두 사람이 동기기도 하고 스타일은 다른데 5세대 감독이라는 50년대생을 얘기해요. 50년대생. 근데 첸 카이거가 이런 후진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게 누구냐? 서극이라고 들어보세요. 서극. 맞아. 홍콩이에요. 서극. 무술 감독. 그냥 감독. 예. 서극은 정말 제가 인정하는 천재예요. 서극은 모든 장르를 다 영웅본색 보신 분 다 보셨죠? 맞죠, 옛날에. 거기서 이제 장국영 여자친구가 첼로 이렇게 연주해. 거기 심사위원 까메오로 제작도 하고 감독도 하고 까메오도 하고 이 천재 모든 스토리를 이렇게 천재적으로 기발하게 짜는 사람이 공동 감독으로 나섰다는 게 너무 실망이고. 그러니까 서극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뭐 지금 영화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그 자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첸 카이거도 태양별이 빼고는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예모나 첸 카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시대극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를 만들기는 중국 정부가 개봉을 못하니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좀 창의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시대극밖에 못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중국 아무리 저기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태양별이랑 장예모 뭐 보통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보면 다 시대극이에요. 뭐 붉은 수박, 국두, 인생 다. 그에 비해 박찬욱, 봉준호는 시대극이 아니라 창조를 하죠. 지금 이야기를 만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대극은 야 그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하는 건데 창작극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박찬욱이나 봉준호가 훨씬 뛰어난 사실 감독. 근데 너무 아까워요. 서극은 야 이 사람은 무술 영화도 했다가 뭐 르와르 영화도 했다가 뭐 막 무슨 멜로물도 했다가 야 이 사람은 다 진짜 천재구나 했는데 여기에 끼어가지고 저는 너무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아까 이 항미원조 장진호 전투 여기서 이제 겨우 살아가지고 흥남부두로 가잖아요. 미국이랑 우리 한국 피난민들이 그 영화인데 이게 이제 마오쩌둥이랑 아들 마오잉원이 여기 장진호 전투에 참가하고 장진호 전투에 나와요. 아들이 뭐 하다 죽었다고 그랬죠? 계란볶음밥 먹다가 폭탄 맞아서 죽었던. 네, 계란볶음밥. 계란볶음밥 막 불 핀다고 막 하면 그 미군 전투기들이 막 계속 소지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건들지 마. 우리 아버지 마오쩌둥이야. 응? 네가 아버지 뭐 하는 거 했다가 이제 계란볶음밥.
이게 차오 지단이 지단이 계란이거든요. 차오가 볶다. 차오 지단 판 해가지고 계란 볶음밥 하다가 이제 폭격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항미원조 그 영화 장진호에서는 막 장렬히 막 뭘 하다가 전사한 걸로 이렇게 나오죠. 예. 볶음밥 먹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예? 이 마오쩌둥이 국부인데 아들이 볶음밥 먹다가 미군 폭격 맞아 죽었다고 하면 이거 영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작과 왜곡 그리고 해킹, 복제 이거의 왕국들이 중국이다. 그 전랑이라는 이게 또 이게 전랑 2까지 나오는데 우징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우징 얘 어딨냐? 얘가 전랑도 주인공이고 장진호도 주인공이에요. 얘는 이런 영화만 나와. 전랑 1은 그래도 좀 보면 2는 미군 출신의 미군 특수부대 출신의 악당들을 제압하는. 그러니까 중국군이 이 세계를 구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근데 중국에는 데이트를 쳤죠. 이게 헐리우드에서 조금 활동하는 캡틴 아메리카에 나온 애 하나 붙이고 뭐 외국 애들 조금 붙였어요. 돈 많이 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전랑이라는 게 왜 유명하냐? 여기 전랑이 울프 워리어 디플로머시라고 이게 늑대 외교인데요. 늑대 전사 외교인데 이 전랑 외교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 까불면 보복 간다는 외교예요. 중국은 외교가 다 보복 외교죠. 보복. 뭐만 하면 보복이야. 그렇죠. 거기에 맞설다가는 이제 중국이 워낙 많이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근데 호주랑은 굉장히 안 좋았죠. 계속 호주 와인을 중국에다 파는데 중국이 관세를 많이 붙이니까 호주가 철광석을 수출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원도 많지만 인구가 많아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자원이 많고 인구가 동시에 많기 때문에 자원이나 식량이나 이런 거를 외국에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걸 하면요. 가장 유리한 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 러시아는 망하지 않아요. 러시아는. 제가 얘기 드렸죠. 중국은 돈 건드리고 자유 이런 거 건드리면 중국은 바로 흩어지는 나라다. 근데 러시아는 아직까지 푸틴을 짜르로 섬기는 나라예요. 러시아는 되게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여자들이 맞아요. 보드카병으로 맞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다 유럽 남자를 하고 결혼하던가 아니면 아시아로는 그래도 한국. 네. 아직도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랑 외교를 이제 하는데 이 자오리젠이나 화춘익 이런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TV에서. 뭐 과격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만 유사시 일본에 개입할 경우 일본 민중이 불길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 북한 말 같은. 네. 꼬맹이. 트리도 그 주스탱 총리 있죠. 꼬맹이라고 불렀고 캐나다를 미국에 복종하는 개로 만드는 것. 이렇게 험한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도 안 만나줬잖아요. 시진핑. 혼밥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갔는데 만나주지 않고 난징에 있었어요. 길들이는 거죠. 나 같으면 금방 왔어 욕하고 기자회견하고. 예. 기자들도 맞았죠. 청와대 출입 기자가 맞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김밥 천국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 국가가 이렇게 영접을 해야 되는 다 스케줄이 있는데 혼자 다니면서 서민 체험했다고 이렇게 자기 위안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길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강한 나라에는 강하게 못해요. 약한 나라만. 모든 국제외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외교는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국방력이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기는 많은데 지금 무기 다룰 군인이 없어요. 다 은퇴하고 다 해서 이제 전쟁 나면 예비군들 동원해야 돼. 저도 끌려갈지도 몰라요. 60대, 50대들 다 그 사람들이 장인이거든요. 여러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기술자들이 없어졌어요. 기술자가 없어요. 옛날에는 딱딱딱딱 금방 해요. 기술자들이.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의사가 많지만 뭐는 없다고 그랬어요? 의학자. 의사보다 의학자가 중요해요. 예, 의과학. 의과학자가 중요하고 거기와 화학자, 물리학자가 만나가지고 뇌신경 연구도 하고 새로운 약도 만들고. 뇌신경 연구하려면 이게 양자역학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중력이 작용 안 하기 때문에 중력이 안 하는 곳은 양자 물리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하는 나라가 이제 앞으로 선도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스탠다드와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야 너 천재다 하는 외국 가면 다 바보짓니다. 왜냐면 스탠다드가 다르니까. 그 외국의 스탠다드와 한국의 스탠다드가 달라요. 너 기술고시 패스했어. 어느 대학 나가지고 뭐 무슨 뭐 고시 패스했어. 외국은 안 알아줘요. 한국만이 그 일타 강사 있죠? 미국이 일타 강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런 나라들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뭐 이효령 교수가 한 얘기인데 100명이 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 다 1등 하는데 왜 같은 방향으로 줄 세워가지고 누구는 등신 만들고 누구는 천재 만들고 그러느냐. 다 자기 갈 방향이 있는데 또 우리나라는 그 교육이나 시스템을 다 바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일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가장 이제 문제는 이제 자치족, 큰 자치족이 이쪽 밑에 광시 자치족, 장족 자치족이 있고 이쪽은 네이멍구, 그 다음에 위구르, 그 다음에 여기는 티베트 자치구가 있죠. 근데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사람 많이 죽입니다. 그래서 생체 실험을 해요. 이 사람들 생체 실험,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 이슬람이잖아요. 네. 투르크, 돌궐족. 이 사람들은 독립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래서 미국이 인권 탄압 그거를 이제 채택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홍콩 문제입니다. 홍콩 문제, 대만 문제, 신장 위구르 뭐 문제가 많아요. 예. 이게 홍콩이 완전 이제 중국화됐기 때문에 홍콩 여행 안 가죠. 사람들이. 완전 이제 홍콩도 광동어보다 이제 보통화를 더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홍콩에 있는 사람이 다 나가고 광동어를 쓰는 사람이 나가고 대륙에서 막 오니까. 그러니까 광동어랑 그 보통화는 완전 다르죠. 예. 홍콩이 광동어, 보통화는 홍콩이 샹강이라고 했죠. 홍콩인데 샹강 통하지 않은 거예요, 언어가. 여기도 이제 보통화 교육을 많이 하고 이건 이제 Free East Turkmenistan 이게 바로 위구르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잖아요. 학살을 멈춰라. 그러니까 잡아다가 죽이거나 수용소 갔다가 생체 실험으로 사람 분해하고 그 짓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근데 이 신장 위구르 위쪽이 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다 이슬람 국가죠. 근데 여기에 큰 뭐 텐샨 산맥, 엄청 험준한 이런 산맥들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왕래가 쉽지가 않아요. 왕래가. 인도 네팔하고 중국이 다른 게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인도는 사실 기록 문화가 아니에요. 구전 문화입니다. 그리고 힌두교라는 건 사실 종교라기보다도 그냥 카스트 제도 안에서 니들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신을 섬겨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바타를 섬기죠. 뭐 브라흐만이나 뭐 비슈누나 시바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있는다고 치고 네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되 카스트 제도 안에서 그리고 그 법칙 안에서 네가 분수에 맞게 그게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기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이제 넘어갔죠. 넘어갈 때도 중국은 이제 이걸 기록하게 됩니다. 불교를. 이게 넘어갈 때도 쉽지가 않았죠. 이게 산맥이 있기 때문에 히말라야가 있기 때문에.
티벳, 신장 위구르 사람이 안 살아요. 근데 영토는 엄청 많죠. 중국은 이쪽에 한 13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큰 도시야 하면은 1000만, 2000만 도시고, 왜 여기가 중요하냐? 바로 지하 자원, 그리고 국방, 그리고 안보에 가장 중요하죠. 특히 이제 달라이라마가 59년도에 망명했잖아요, 인도로. 망명하고 이때 청나라 때부터 사실 요 티벳은 점령한 다음에 학살도 많이 하고 탄압을 지금 수백 년째 받고 있고, 여기도 이제 청나라 때 지배를 후에 역시 인종이 다르다 보니까요. 인종과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학살도 많이 하고 이제 독립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가 분해가 됐잖아요. 15개 공화국으로. 분화가 됐듯이 한 번 쪼개지면 이쪽이 다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대만 문제 있죠. 홍콩 문제 있죠. 그리고 이쪽 필리핀, 베트남하고 영해 분쟁, 일본이랑도 영해 분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 굉장히